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초대 굿 클래스. 네, 글짓기 수업부터 생활 법률 그리고 좋은 시 감상, 음악 이야기까지 이 굿클래스를 통해서 참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나요? 그 도쿄올림픽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그만큼 그렇죠. 일본이랑 시원하죠. 우리나라랑 그쵸? 네. 경쟁 구도가 아주 팽팽한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독도부터 위안부 문제까지 일본 전문가에게 듣는 이웃나라 일본 이야기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생겼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세종대의 호사카 유지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1988년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33년 정도가 됐습니다. 네. 거의 제가 태어났을 때 비슷한. 아, 예. 그래서 제가 2003년에 또 극적으로 한국으로 완전히 옮겼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고요. 근데 현재 이름만 일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독도부터 위안부까지 또 간제지역 문제라든가 또 일본의 현재 정권이 극우파이기 때문에 먼저 하는 이야기는 극우파 정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할까요? 네. 네. 먼저 일본의 극우파는요, 원래는 그 주류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45년까지 일본을 지배한 사람들이 사실 극우파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45년에는 패했기 때문에 한 번 망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주류가 됐고, 그래서 주류파가 된 사람들은 극우 아닌 중도적인 우파였어요. 중도파로 보면 되죠. 그러나 요새는 극우파가 다시 집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구나. 예, 그래서 옛날이라고 해도요, 2000년 정도까지의 일본하고 현재 일본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그러한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45년까지 일본을 지배한 세력이라는 것인데 그 중심 세력이 더 있었습니다. 그 중심 세력은 현재 일본의 야마구치현이라는 현이 있습니다. 네, 일본의 4개 섬 중에 가장 긴 섬이 혼슈라고 했어요. 그 혼슈의 가장 서쪽에 한국하고 더 가까운 데 있는 데가 야마구치현입니다. 예, 이 야마구치현의 세력이 옛날에는 조슈라고 하여서 45년까지의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지 유신을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은 거의 300년 정도의 사무라이 정권 에도마부라고 있었거든요. 그 에도마부를 다도하여서 근대적인 일본을 만든 사람들의 중심이 바로 그 야마구치 세력, 옛날에는 조슈라고 했기 때문에 조슈본 세력이었습니다. 네, 본이라는 것은 현재 현이라고만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본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야마구치 본이었던 거. 예, 근데 야마구치라는 이름도 그때는 없었고 다른 조슈본이었던 것입니다. 조슈본.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야기했지만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성공한 주도 세력이었고, 근데 그 사람들의 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스승이죠. 예,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사람들의 스승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름이 요시다 쇼인. 그리고
요시라 쇼인의 제자들이 사실 새로운 일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도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 아시죠? 네. 네네. 이토 히로부미가 요시라 쇼인의 손제자가 됩니다. 네. 주도한 세력의 스승이 요시라 쇼인. 예,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 그러나 빨리 죽었습니다. 그렇죠. 30살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에도마프하고 싸웠기 때문에 에도마프가 이 사람을 잡아서 사형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빨리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오히려 이 선생님을 위하여라고 하여서 힘으로 모아서 에도마프 다도까지 갑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그렇죠. 만 30세니까. 근데 제자들은 40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그러니까 자신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 주도 세력이 됐습니다. 예. 네, 이 요시라 쇼인은 원래는 그 병학이라고 해서, 병학이라고 하면 그 싸우는 그 무사들의 그 병학이라고 있잖아요. 손자병법. 그 병학의 선생님이었는데 거기에 유교, 그리고 서양의 한문, 양학이라든가, 그리고 일본의 옛날부터의 그 극학이라는 그 일본학인데 그거 다 배워가지고요. 새로운 한문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일왕, 그러니까 일본에서 초난이라고 하죠. 일왕 중심의 일본으로 가야 된다. 그때는 일왕이 숨어 있었거든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도마프의 장군, 쇼군이라고 하죠. 장군이 일왕가, 왕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예, 일왕가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볼 때도 아직 일왕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 몰랐거든요. 세계도. 그냥 장군이 가장 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거 일왕은 그러나 10세기 정도까지는 일본의 최고 권력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처럼 왕 중심의 중앙 집권제로 가자. 이것을 이 사람이 외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도마프를 다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하여서 중앙 집권을 일본을 만들면서 아시아에 대해서는 침략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그 일본이 침략 정책을 쓰지 않으면 러시아에 일본이 당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중국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서양 세력이 다음은 그 한반도를 장악하고 일본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들도 침략 국가가 되어서 각국을 침략하기 시작하면 서양 사람들이 우리하고 한패구나 라고 하여서 그 일본을 오히려 침략하지 않고 일본하고 합해서 다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이 사람이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침략 전쟁으로 갑니다. 예,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당시 또 일본은 무사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침략이라는 것은 항상 안에서 해왔던 것이니까 금방 거기에 옮겨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시라 쇼인의 조슈 제자들을 강화도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한국하고 일본이 그 강화도 사건을 일으킨 기도 다카요시라는 사람도 요시라 쇼인의 제자였고, 아까 이야기한 이토 히로부미도 손제자였고요. 이 다 조슈 사람들이 야마구치 온 사람들이 그 다음 일본의 거의 모두 지도자가 됩니다. 예, 테라우치 마사타케 그 초대 조선 전독이에요. 그러니까 무당 돈치라고 해서 1910년부터 1919년 그 전도까지 엄청나게 한국을 단합하는, 그러니까 반대파를 단합하는
테라우치도 조슈이고요. 그리고 그 2대 전독은 하세가와 미치요시라고 해가지고 울산 의학을 강요했을 때 그 왕궁을 포위한 그때 일본군의 사령관이었고, 그리고 2대 조선 전독으로 3.1 독립운동을 그 탄압하는 중심자가 됩니다. 다 한국하고 그 당시에 야망시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악연입니다. 왜냐면 요시다 쇼인 자체가 조선을 발판으로 삼고 아시아로 나가자. 이거였기 때문에. 네. 자, 1945년 이후 극우파는요, 키시노부스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키시노부스케는 원래는 A급 전범 혐의자였어요. 예, 만주국을 만든 세 사람 중 한 사람이니까 만주국이라고 하면 만주국의 당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7.3.1 부대죠. 만주국에 있었기 때문에 하오르핀의 7.3.1 부대가 있었지만 하오르핀은 당시는 만주국 속에 있었어요. 일본이 만든 괴뢰 만주국 당시는 그것을 만든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키시노부스케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조부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러나 살아남아 가지고요. 조현땡 A급 전범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미국하고 그 거래를 해가지고 혐의자로 그냥 끝나가지고 석방되고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일본에서는 총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1957년부터 3년간 그렇게 해서 극우파가 실제로 시작됐어요. 아직은 그때는 힘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일본 내에서. 근데 극우파의 기본적인 주장은 일본은 침략국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걸 배워가지고 저걸 했는데 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침략국가 아니었다. 그러면 어떤 국가였냐? 그 아시아를 백인 지배해서 해방시켜준 해방 국가였대. 말도 안 돼. 진짜 말하기 나름이네 진짜. 그러니까 말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역사 왜곡. 일본은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그 받아들여 가지고 그때는 일본이 전범 국가였다라는 거 인정했거든요. 인정했기 때문에 독립할 수가 있었어요. 1952년에. 그러니까 그러한 기조로 쭉 왔는데 이제 아베 신조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극우파가 특세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 역사관이 일본 안에서 굉장히 퍼졌어요.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베 정권이 8년 정도 있었고 그 계승한 스가 정권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위가 그러면 아래는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죠.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역사 왜곡 그것을 역사 수존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수존주의라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나치는 아주 그 잘못된 그 절대 흉내내면 안 되는 역사의 그 악마 같던 사람들이었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그것을 바꾸는 것을 역사 수존주의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히틀러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은 그거 당시 일본의 침략을 아니었다. 아시아를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위안부도 이것은 그 일본이 그냥 동원한 게 아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다. 독도는 처음부터 일본 영토다. 간제 징용. 그때 그 징용했지만 다 평등하게 다루어 주었고 또 한국을 그 지배했지만 근대화 시켜준 거 아니냐? 이게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로 역사 수존주의입니다. 네네네. 이게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평화 헌법을 개정하여서 현재 일본의 헌법은 평화 헌법입니다. 평화 헌법이라는 것은 제9조의 전쟁 포기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한 무기라든가 군대 이것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평화 헌법. 그게 46년에 그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요. 75년 정도 안 바뀌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갖고 있는 헌법 중 하나예요.
그것은 평화헌법이자 사실상 미국의 메가도가 거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잘 만들어졌어요. 자신들이 가르쳐하면서 뭐 여러 가지 안에서 그 싸우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산적인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바꾸고 군대 지금 자위대라고 있지만 그것을 전식 군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러다 다른 나라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겠다. 이게 그급바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군사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미국이 가서 전쟁하는데 같이 가서 일본이 미국하고 함께 싸우자. 왜냐하면 미국하고 함께 싸우면 일본은 계속 이길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미국한테 45년에 당해가지고 패배했다. 그 요르튼감을 씻어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네. 붙는 거네. 예. 자, 그러면 일본 극우파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게 뭐냐? 그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45년까지는 극우파였으니까 예. 그 사람들의 정책은요, 이런 것입니다. 중국의 영향 하에 있었던 한반도. 이게 역사적으로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일본의 영향하에 바꿔놓겠다. 그게 메이지 이후에 그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그 강화도 조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당시 조선하고 일본이 조약을 맺었는데 그 강화도 조약 제1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선은 차주의 나라다. 그게 좋은 이야기잖아요. 네. 차주의 나라다. 근데 그거는 그러나 일본의 목적은 중국하고 한반도의 관계를 끊고 그 다음 일본 영향하에 두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차주의 자주국가가 이렇게. 나라다. 이런 것을 수용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사실상 청일 전쟁, 로일 전쟁, 그리고 한일 평합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한반도를 일본의 지배하에 두고 한반도를 바르반으로 이제 만주, 그 다음에 중국 침략, 동남아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그러나 마지막은 미국, 영국하고 부딪혀가지고 싸워서 패배하는 거죠. 이게 당시에 일본의 그 하나의 움직임이었죠. 네, 크게 비슷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베 정권이라고 하는 정권하고 지금 스가 정권, 일본의 극우 정권은 45년까지의 정권을 부활시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아베 전 정권의 한반도 정책, 이것은 현재 스가도 마찬가지인데요. 2013년에 나왔어요. 네. 이차 아베 정권은 2012년 말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일본의 국가안전보장 전략이라는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본의 남한 정책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북한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나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침략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이 좀 오잖아요. 네. 네, 여기서 중심적인 말은 지정학적으로. 지정학적. 예. 지정학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조금 바꿔버리면요, 그냥 군사적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항상 샌드위치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군사적으로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드 문제가 있었을 때 완전히 크게 드러나잖아요. 네. 군사적으로 샌드위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군사 전략적으로라고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한국은 북한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요시다 쇼인이 말했듯이 일본이 한반도를 일본의 영향하에 두어서 북한 문제,
그리고 증급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말은 조금 애매하게 만들었지만 똑같은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우리 뭔가 하자, 평화 건전으로 가자라든가 그러한 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네. 예,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우리가 의료해야 되는 부분이고 더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알고 대비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일본의 극우 세력은 분단된 한반도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으면 북한하고 한국에 따로따로 영향력을 일본 쪽에서 미칠 수가 있다. 예, 이게 있어요. 그리고 예, 통일되면 오히려 통일되어 있는 혹은 평화 건전으로 남북이 협력하고 있는 그러한 한반도는 사실상 통일되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완전히 통일되지 않아도 그렇게 되면 일본의 극우 세력은 그 평화 건전이 된 거의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오히려 일본을 공격하는 먼저 역사 문제로 공격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하나의 큰 통일의 세력으로 일본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만상을 갖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러한 생각은 우리에는 없거든요. 우리는 일본하고도 평화 건전을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한 그 상당한 그 뭐라 할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뭔가 그 재지은 사람이 막 마음 편히 못 있는 그런 느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북한하고 아직 그 수교가 안 되니까 이게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국을 그 겨냥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 왜냐면 북한의 네. 남한을 뭐 혹시 핵 미사일을 공격하면 남한이 핵 오염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도 남한을 자기 영토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영토를 어떻게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오히려 일본을 겨냥하고 있고 일본 안에 있는 미국 기지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간에 그리고 역사적인 속죄 의식은 아주 희박하고요. 그리고 남남 갈등도 많이 부추깁니다. 특히 남쪽의 친일 세력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예, 사실 그런 것은 1905년 로이드 전쟁 전후에서도 일본은 남한 쪽의 친일 세력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사실 만들었어요. 일진회라든가 그런 것은 일본이 배후에서 만든 친일 세력이었습니다. 예, 일본의 극우파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많이 좀 배워야 된다. 우리나라를 제가 우리라고 할 때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예, 네. 지금까지 극우 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뭔가 질문이 혹시 있으세요? 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일본 안에서는 실제로 극우파들을 지지하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있고 또 네. 극우파들 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난해 도쿄도지사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극우 진짜 극우에서 한 사람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18만 표나 득표를 했습니다. 얻었어요. 그거는 의외였어요. 굉장히 많았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도쿄의 인구가 일본 전체 10분의 1 정도니까 그거 단순 계산하면 18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아베라든가 그런 거 극우라기보다 그냥 보수로 보잖아요. 예, 그러나 진짜 극우, 완전 극우. 그리고 혐한 세력, 그리고 혐한 시위하는 혐한 시위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 그 사람이 그 나왔어요. 도쿄. 문제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도쿄도지사 입후보 해가지고 나왔는데 18만 표예요. 그러니까 180만에서 전체로 200만 정도 있는 거 아니냐. 예, 120만이면 1%이거든요, 사실. 120만. 그러니까 1, 2% 사이. 1, 2%. 예.
숫자로 하면 꽤 많아요. 예. 그렇죠? 그럼 어쨌든 그래도 지금 정권을 계속 그 극우파가 이렇게 주도 세력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럼 그게 좀 바뀌면 한일 관계가 좀 개선되는데 많이 도움이 좀 많이 도움이 되죠. 네. 예를 들면 1993년에 코노 담화, 이것은 그 위안부 간제 연행을 거의 인정한 코노 담화는 코노 요헤이라는 그러한 그 당시의 관반 장관인데 준도 우파였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아베 정권이 돼가지고 그 코노 담화를 사실상 그 사문서화 시켜버렸습니다. 네, 그럼 그때 그러니까 자민당에서 무라야마 담화라든가 좋은 거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라야마 담화는 1995년에 일본은 침략 존재했다. 그거 완전히 인정했고요. 예, 그냥 그 나와 있어요. 문서에. 그리고 아시아를 지배해가지고 굉장히 폐해를 많이 끼쳤다. 고통을 줬다. 거기에 대해 사과를 했어요. 예, 공개적으로. 예, 1995년 8월 15일에.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준도 우파, 준도 포스, 준도 중에서 나온 그러한 정권에서는 괜찮았던 거예요. 그 이후 극우가 또 그러한 선언에 상대 반발을 해가지고 코노 담화도 무라야마 담화도 지금은 거의 말하지 않고 거의 부정해 버렸어요. 같은 자민당인데 이게 문제가 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아주 중요한 것은요. 역시 치비치기죠. 자신을 알고 상대도 알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일본 쪽도 잘 알아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